오늘 이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필기 기출문제 86회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회계의 순환 과정을 보시면 먼저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 이 거래를 분개해야 되겠죠. 전표 입력을 하는 것도 이제 분개인데요. 이제 분개는 이제 거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고, 분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게 되고,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산표가 작성이 되죠. 이 시산표는 분개해서 총계정 원장으로의 전기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전기되었는지 이 전기를 검증하는 정보가 되겠고요. 이 수정전 시산표를 보고 우리가 결산 정리분계를 하게 되죠. 결산 정리분계를 하게 되면 이제 수정 후 시산표가 작성이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수정 후 시산표가 작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계장이나 총계정원장 같은 장부를 마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계정원장에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각각 계정에 설정되어 있을 텐데, 먼저 수익과 비용을 먼저 마감을 해서 소진계정에 집합을 시키라고 했죠. 그리고 손익계정에서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자본금으로 마감을 해서 자본금 계정에 대치를 해서 기말자본금을 계산하고, 자산부채 자본은 차악이 2월로 마감해서 전기율로 받아서 2월 시산표를 작성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총계정 원장을 마감을 하게 되면 결산이 실행이 된 거고요. 이제 결산 후 절차가 이제 재무제표 작성 절차죠. 이렇게 재무제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보시면 수정전 시산표는 지금 건너뛰었죠. 수정 시산표까지는 건너뛰었고, 기말 수정분계를 하게 되면 수정 후 시산표가 작성이 되고, 수익과 비용을 손익으로 마감해서 손익계정에 집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손익계정에서 산출된 당기순이익, 즉 자본금으로 마감한 금액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해서 기말자본금을 차악이율로 마감을 하고, 자산과 부채도 마찬가지로 차악이율로 마감을 하게 되면 결산의 본 절차가 끝나게 되고, 결산의 후 절차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요.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있고,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부여하는 목적에 따라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만기보유증권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이든지 구입할 때 들어간 비용은 원가에 가산을 하는데, 단기매매증권을 구입할 때 들어간 부대 비용은 단기매매증권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는 게 아니고 수수료 비용도 판매관리비하고 영업이익비용이 나눠지는데, 단기매매증권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 구입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취득 수수료는 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단기매매증권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수수료가 발생을 했을 때는 처분가액에서 차감을 하고, 처분가액에서 차감하게 되면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나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에서 가감이 되겠죠. 가감이 되고요.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은 평가도 하고, 기말 때 평가도 하고, 단기매매증권이 매도가능증권으로, 그리고 매도가능증권이 단기매매증권으로도 재분류가 되겠지만,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사와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만기보유증권은 평가도 하지 않고 재분류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시면,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 가격에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틀린 얘기죠.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수수료
수수료 비용도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매도 가능 증권 구입 수수료라든가 만기 보유 증권 구입 수수료는 이제 취득원가에 포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구입 수수료만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는 자본에 속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겠고요. 유가증권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차감하게 되고, 처분가액에서 차감한다는 얘기는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감소시키고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증가시키는 결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만기보유증권은 기말에 상각 후 원가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취득과 관련해서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취득 시 발생한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이 단기매매증권 구입 시 발생한 이 부대비용은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매출채권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거래라 그러면 재고자산을 사고 파는 거고요. 그래서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름을 매출채권이라 하고, 이제 매입채무는 매출채권과 상대되는 계정 과목이 이제 매입채무인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업을 의미하죠. 그래서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이고, 결산 때 이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발생하는 대손상각비는 판매 관리비가 되는데, 매출채권 이외의 기타 채권, 즉 대여금이나 미수금 등에서 발생하는 기타 채권 등에 대해서도 대손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기타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시면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으름을 의미한다. 맞는 얘기죠. 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은 대손이 발생 전에 사전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죠. 즉 대손충당금은 기말의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대손을 예상을 하고 그 대손 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출채권은 재무상태표에 대손충당금을 표시해서 회수 가능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랬는데요. 이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이 1,000만 원이면 그 밑에 대손충당금 200만 원을 표시를 하고,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1,000만 원에서 차감적 평가 계정인 대손충당금 200만 원을 표시하고,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 잔액 1,000만 원에서 대손충당금 잔액 200만 원을 차감한 800만 원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액주의로 표시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수가능 금액으로 표시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과 기타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 모두 판매관리비로 회계 처리한다고 그랬는데요.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지만, 기타 채권에서 발생한 기타 대손상각비, 따로 기타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이 기타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가 아니고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 설명한 내용이고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회계상의 결합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요. 이 결합관계에 대해서는 주로 1급보다는 이제 전산회계 2급에서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가습기를 150만 원에 현금 구입했습니다. 가습기는 비품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변에 비품이란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해서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한 거래니까 교환 거래가 되겠죠. 다음 2번 보시면 주식 발행으로 현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자본금이란 자본이 증가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으로 대변에 자본금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한 교환 거래가 맞죠. 3번 보시면 제품을 30만 원에 현금 매출했으니까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있죠. 그리고 제품을 매출했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있죠. 그래서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4번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제품을 매출하게 되면 비용이 감소 아니고 대변에 제품 매출,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부 직원의 출산 축의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해서 차변이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이 비용이 발생한 거래는 손익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에 대한 이러한 비용들은 복리후생비, 거래처 직원에 대한 이러한 비용들은 접대비로 회계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사채에 대해 발행된 사채에 대해서는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상각하게 되고 그 상각액은 매년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매년 감소한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고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사채를 기록하게 되면 사채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즉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기록하고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게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인쇄비나 수수료 등 이 사채 발행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주식 발행비처럼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 발행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 발행비는 창업비로 회계 처리하지만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즉 증자시의 주식 발행비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서 가감을 해야 되고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가액에서 가감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내용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고 그 금액은 사채 이자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매년 증가하는데 감소한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은 이제 좀 쉬어가는 문제로 아마 낸 것 같아요. 부채로 분류할 수 없는 거. 당좌차월은 수표 추가 발행액을 당좌차월이라고 그러고 당좌금 통장이 마이너스로 기록이 있죠. 그리고 당좌차월은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하죠. 부채이고요. 상매입금 당연히 부채이고요. 미지급 비용도 당연히 부채이죠. 근데 이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부채로 분류하지 않는 계정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은 자본금이 1000만 원인 회사가 현금 배당, 자본금의 10%를 지금 현금 배당을 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주식 배당, 자본금의 10%를 주식 배당을 할 텐데 이 실시하는 경우에 즉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즉 자본금의 10%니까 현금 배당, 금전 배당액도 100만 원이고 주식 배당도 자본금의 10%니까 주식 배당도 100만 원이 이제 배당이 되겠죠. 그래서 금전 배당과 주식 배당을 각각 100만 원을 실시할 때 회사가 설립해야 될 이익준비금은 최소 얼마인가라고 이제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이익준비금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익준비금은 이제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법정 적립금이죠. 이익준비금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먼저 10분의 1, 그리고 2분의 1이라는 숫자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금전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적립금입니다. 그래서 금전 배당액이 지금 현금 배당액이 지금 자본금의 10%, 즉 100만 원이기 때문에 금전 배당액의 10%, 100만 원 10%, 10만 원을 최소 금액으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고요. 2분의 1은 무슨 얘기냐면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10분의 1이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적립할 수가 있고요. 자본금의 2분의 1이 초과가 되게 되면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초과되는 금액은 별도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익준비금은 또 한 가지 좀 정리하셔야 될 게, 이익준비금은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사용 목적은 자본에 전입하거나, 자본에 전입하게 되면 이제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고, 이건 이제 무상증자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자본의 전입과 그 다음에 결손이 생겼을 때 결손을 보전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익준비금을 다시 한번 정리하신다면 10분의 1, 2분의 1. 10분의 1은 금전배당액의 10분의 1, 10%를 적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1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적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자본 전입이나 결손 보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금전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되는 법정 적립금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8번은 일반 기업액의 기준에서 이제 수익의 인식 기준인데요. 언제 매출로 인식할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위탁 판매라는 것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것이죠. 이렇게 판매를 위탁하고 수탁자가 그 위탁받은 재고자산을 판매했을 때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즉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 위탁을 위해서 재고자산을 발송을 했을 때는 수익의 인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즉 수탁자가 위탁받은 위탁품을 판매했을 때 매출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자는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이 수익의 인식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조건부 판매, 즉 시용 판매인데요. 시용 판매는 우리가 이제 그 홈쇼핑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일주일만 써보시고 구매하세요. 그러면 이미 재고자산은 구매자에게 인계가 된 시점이에요. 근데 그때는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구매자가 일주일만 써보시고 구매하세요 그랬는데 일주일 쓰고 구매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또는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면 일주일 후에는 반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반품이 종료되는 시점, 이때 이제 매출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용 판매, 조건부 판매일 때는 구매자가 구매사를 표시했을 때 그때 매출로 인식한다. 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할부 판매일 때는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할부 매출로 인식을 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은 1년 이상이 넘어가는 장기 할부 판매일 때는 인도 시점이 아니고 회수 시점이라는 거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권 판매인데요. 이 상품권은 상품권 판매한 날 매출로 인식을 하면 안 되겠죠. 상품권은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백화점이나 뭐 이제 출판사가 아니고 이제 백화점 등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는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화를 인도하지 않고 상품권만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는 언제 매출로 인식할 것이냐? 상품권이 회수된 날이죠. 상품권이 회수된 날, 상품권이 회수되었다는 얘기는 소비자가 백화점에 와서 재화를 구입하고 상품권을 제시하고 그 상품 재화를 어, 재화를 구매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는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요. 상품권의 매출의 인식 시기는 상품권이 회수되었을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회계의 순환 과정은 거래가 발생하고,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이 분계하고, 분계한 다음에 전기하는 장부가 총계정원장이죠. 총계정원장에 전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총계정원장에 전기하고 난 다음에 이 전기가 정확하게 됐는지 검증하는 장부가 이제 시산표죠. 이 시산표를 수정전 시산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결산 정리분계, 기말 수정분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수정전 시산표를 보고 우리가 결산 정리분계를 하게 되고요. 결산 정리분계가 입력되고 나서는 다시 이제 시산표를 작성하게 되면 수정 후 시산표가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정 후 시산표가 작성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결산의 예비 절차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산의 본 절차에 가서는 수익과 비용,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해야 되는데, 수익 비용과 자산부채 자본 중에서 수익과 비용을 먼저 마감해야 되죠. 수익과 비용을 먼저 마감을 해야, 그래야 손익계정에 집합을 시키고, 손익계정에 집합을 시키고 난 다음에 손익계정에서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자본금으로 마감을 해서 이 자본금 계정에 대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먼저 마감하고 난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 자산부채 자본, 즉 총계정원장이나 분기장을 마감하는 게 이제 결산의 본절차에 해당을 하고요. 이 분기장이나 총계정원장 같은 장부가 마감되면 이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겠죠. 이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게 이제 결산 후 절차, 재무제표 작성 절차입니다. 이 거래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즉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전산회계 1급뿐만이 아니고 전산회계 2급에서도 가끔씩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취득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엇이든지 구입할 때 들어간 비용은 원가에 가산하지만 단기매매증권 구입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처분 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차감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유가증권은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은 기말에 평가도 하고 재분류도 가능하죠. 단기매매증권의 시가가 하락이 됐을 때는, 즉 시장가를 상실했을 때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매도가능증권이 시장성을 회복했을 때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이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기보유증권은 기말에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채권은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과 다드름을 매출채권이라고 하고, 이 매출채권은 기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기 때문에 매출채권에서 이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필수 가능금액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결산 때, 즉 대손이 발생하기 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라는 판매 관리비로 회계 처리하지만, 기타 채권, 즉 대여금이나 미수금 등에 대한 기타 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기타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 결합 관계에 대해서는 전산회계 2급이나
지금 또 1급에서도 이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거액판례서의 벼락관계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사채의 발행, 또 사채 할부만의 차금, 또는 사채 할증만의 차금, 그 다음에 사채 발행 수수료,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법에 대한 사채의 상각,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익준비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전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적립할 수 있는 법정 적립금이고, 이익준비금은 자본전입이나 결손보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상품권은 매출의 인식 시기가, 수익의 인식 시기가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이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본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남아있는 시간에 다시 한번 잘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출문제로 출제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본 시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등은 꼭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이런 강의에서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집체교육 하실 때 또 선생님에게 질문하시고 하셔서 모두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